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대통령실과 이 균열이 생기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안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사실 없다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문제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국민 사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에는 공천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이 물론 뭐 공천은 윤심 논란이 아니고 자기 책임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겠지만 네. 내가 공천한다 이런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말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그 답변은 예. 윤심 논란이 있을 때 당에 확립된 시스템에 따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답인데 예. 조금 정답에 어긋나는 그런 말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원희룡 전 장관 또 김경률 뭐 비대위원 또 수원에 그 공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 박문규 전 장관 이런 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전략 공천하는 것처럼 소위 정치권에 얘기하는 낙하산 네. 이런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현직 당협위원장들의 예. 반발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김용남 전 의원은 탈당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근본적인 얘기는 지금까지 조금 문제가 나온 김경률 비대위원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과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 동조한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실에서 좀 불쾌하다 할까요? 막 그런 쪽 의견을 전달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과의 파열음이 불거진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일정은 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바라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마 애들로서 예.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낙연 개혁신당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한동훈 띄우기를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짬짬이 아니냐 뭐 그런 그 의문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짜고치기식 약속 대련 아니냐 뭐 그런 건데 예.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정말 이례적인 정치 상황인데요. 이것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예. 일종의 이 자객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이 투명하고 공정한 이 시스템 공천을 흔들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닐까. 아하. 그것 자체가 김경률 회계사가 연일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과 관련된 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양측의 갈등이 제기된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가 예. 정말 이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의 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도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듯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공천 논란을 문제 삼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갈등의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 같아요. 관련해서 한 위원장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 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국민을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몰카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게 없는데 뒤에 말한 이 아쉬운 점, 국민의 눈높이 이게 문제가 있던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면 저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그죠. 계속해서 정치 공작이다. 네. 이건 뭐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이 정치인으로 변신했는데 계속해서 법무장관 시절이나 또는 4일 때 얘기만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총선이 코앞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민심이라든지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살피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은 법무장관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저거 뭐 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조심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도 저 정도 발언은 양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양해하고 예. 국민 민심을 전달하는 부분 잘 새겨 듣겠다. 이렇게 해서 또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 비대위원회에서 지적했다.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건 아마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에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과까지 오고 하는 건 괜찮다 하더라도 말이 앙투아네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바로 네. 뭐 비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뭐 사치, 난잡한 사생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바로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얘기냐 이렇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갈등의 핵심은 예.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대응 문제 아니었냐 이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경률 기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뭐 저는 상당히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앙트 마리아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유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김경률 회계사도 사실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표현이 잘못 지나쳤다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률 회계사가 연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예. 특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람이 내가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당이 되겠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 친윤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 김경률 회계사가 자신의 지적에 대해서 이 윤재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TK 현역 의원과 수도권 출마자의 인식의 차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이 당내의 갈등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중재를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대통령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몰카 공작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지금 몰카 공작을 촬영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모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교체 기간 중에 네네. 아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연결 고리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 자신의 부친 그러니까 그 미국의 목사라는 네. 분의 부친하고 연관 이 지금 인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접근을 해가지고 친분을 쌓은 뒤에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취임식 뒤에 파티에도 같이 그 참석할 정도로 상당한 아마 이 지금 이 관계를 네. 맺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면서 이런 이제 처음에는 뭐 또 조그만 선물을 주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갈 때는 이제 명국백을 네. 들고 갔는데 그 들고 가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손 이 카메라가 달리 그러니까요. 시계를 차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유도성 질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예. 부분을 촬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적 공작이고 의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불법 그러니까 이 명품백 수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그렇죠. 여건의 시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요, 최근 여당 내에서는요, 잇따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친윤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먼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언급하면서 찾아오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지금 차 교수님께서도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야기, 김 여사는 피해자면서 사과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의원도요, 사과라는 순간 야당이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거라면서 반대를 했어요. 친윤계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일단 이해는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일면 뭐 그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그의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사과를 너무 쉽게 모든 걸 자기 잘못인 것처럼 받아들인 게 네. 실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수한 뜻으로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그야말로 약세를 보였다. 이런 틈을 보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데는 저는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의 대응에도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분명한 어떤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그런 어떤 함정, 몰카다, 정치 공작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근데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이걸 제기한 게 처음일 정도로 다들 네. 침묵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가 함정 취재라는 말이 하죠. 네. 또는 함정 그 수사라는 말도 하고요. 예. 마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마약 판매상인 것처럼 내가 마약 좀 갖고 있는데 마약 좀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마약을 팔았다. 처음에 마약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예. 그럼 불법입니다. 그거는 절대적 불법이고요. 그러나 마약을 할 의사가 있었고 마약을 구입하려고 찾는 사람한테 예. 수사관이 마약상인 것처럼 접근해서 마약을 팔았어요.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예, 예. 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음부터 그런 선물을 받을 의사가 있거나 접촉할 의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접근해서 몰카를 했다. 취재하고 몰카를 하고 예. 그건 정말 불법적인 정치 공작이지만 예. 네.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대응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단순히 피해자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차 교수님 친윤들의 영리를 건드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당내 다수인 친윤계가 조직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근데 1년 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친윤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가능했겠죠. 실제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을 때 용산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래도 강행하려고 했을 때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연대 서명을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출마를 저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친윤계의 집단적 반발에 의해서 쫓겨나는 행태가 네. 된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그럼 여당 대표가 벌써 세 명이나 지금 쫓겨나는 거고 무엇보다 그러니까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당의 지도부가 공백이 될 경우에 그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윤계의 의원들 다 모두가 지금 이제 공천 심사대 앞에 서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하기가 네. 쉽지 않은 행복이다. 왜 공천이라는 이 지금 중요한 정치적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금 뭐랄까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뭔가가 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네. 결국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만나서 4월 이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아주 정말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전 대표 측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당내 공천 갈등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이 의미를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차재현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양측의 이야기는 신년 인사의 성격이었다는 거죠. 예. 사실은 미리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때문에 네네. 좀 연기됐던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해찬 전 대표가 바로 4년 전 민주당의 총선 승리 압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잖아요. 네. 그런 아마 일종의 경험담 그리고 또 상당한 아마 이 선거의 또 이 전략가, 뭐 기획가 이런 측면에서의 경험담, 경륜 뭐 이런 걸 배우는 자리였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것은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고요.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해찬 전 대표가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주류의 정치적 대부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일종의 친교와 유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로 튼튼해라는 것을 과시를 해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의 탈당과 이 반발로 인한 당의 내용을 일종의 뭐랄까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통해서 조금은 네네. 좀 진화하려는 그러한 정치적 속내도 담겨 있는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 차별 없는 공천 강조하면서도 범죄 부패와 관련된 후보자의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맞추면 공천 룰을 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말이라도 보통은 공관위원장이라면 네.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보통 그런 얘기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저는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얘기하는 걸 보고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고 예. 수사도 받고 있고 또 본인도 과거 이런 전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야말로 그에 대해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그의 기준에 적용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야말로 공천 탈락을 하거나 예.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승복하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게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네. 뭐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하겠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친명에서 있는 뭐 친문재인 이제 속관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뭐 이름도 거론을 하면서 저게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친명 내에서. 일단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지금 형식상 표면상의 이유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전대협 세대라고 이야기한 586 세대들이 예. 너무 오랫동안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 여러 그러니까 안방에서 출마를 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예를 누렸는데 네. 네네. 일종의 후발주자라고 하는 한총령 세대들, 97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득권을 나름대로 바꾸지 않고서는 혁신이 될 수 없다. 예. 그러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실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민주당 내의 주류의 완전한 교체를 이 소위 말하는 친명계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지금 뭐 화면에 놓고 있는 저 세 분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상당히 그 요직을 거쳤던 분 그런 분들을 일종의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 일종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책임을 네. 지는 형태를 통해서 아마 민주당의 완전한 주류 교체가 아마 진정한 속내가 아닐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이라는 게 뭐 지금 하는 게 이제 윤건영 의원, 기동민 의원, 송갑석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위가 문제가 됐다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그런 사법 리스크가 많고 앞으로도 또 수사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하죠. 기동민 의원 고가의 양복을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윤건영 의원 허위 인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뭐 구형받았다. 예. 확정도 아니고. 아니 이런 게 과연 이분 당사자들은 네네.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공천 적격 판정 받은 분도 네. 아니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형을 받았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데 그분도 전격 판정 받았으면서 다른 분들을
정말 그분들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뭐 비율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나가라 이 얘기하면 과연 당사자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네. 아니 이건 표면적인 얘기일 뿐이고 이제 친명 비명 싸움에서 비명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이 생각하면 또 큰 세력이 바로 친문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제거하고 본인들이 이 민주당을 완전히 그야말로 친명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거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3지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이준석 대표를 이끄는 개혁신당 공식 출범을 했죠. 제3지대 간의 빅텐트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양측의 아마 입장 차이가요. 예. 세 가지 지점에서 저는 갈린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절박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있거나 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대표죠. 네.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 5개의 하나의 그룹 중에서 가장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모집한 당원이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세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오랫동안 몸담는 민주당에서 나와서 새로 완전 뭔가를 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안정적인 기반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정체성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단순하게 반윤석열, 반명, 반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신당의 노선 그러니까 이 가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시급하다는 것이고요. 네네. 세 번째는 주도권의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두를 경우에는 예. 자칫 잘못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만들어준다든지 델러리가 될 수 있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세계 지점에서 온도차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 결국은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이른바 제3지대에서 활동하는 뭐 지금 큰 것만 해도 5개 좀 정당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다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뭐 다 얘기하신 대로 저도 뭐 아니 지금 같이 할 만한 명분이 부족하죠. 명분 부족하고 그야말로 함께 당을 할 만한 어떤 정치 철학 네. 이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뭐 빅텐트가 아니고 큰 집을 짓겠다. 그리고 대선까지 함께 해야 된다. 예.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의 속내는 뭐냐? 큰 집을 지어서 대선까지 얘기하는 대선을 바로 지금 언급한 것은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겠다. 나머지는 나의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동의할 수 없죠. 더구나 원칙과 상식에는 그분들이 뭐 미래 대연합입니까? 예, 그분들은 현역 의원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양양자원도 현역이고.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이준석 대표 밑에 가서 자기 당원으로 활동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함께 하기는 좀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